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중간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면서 보합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좀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5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이탈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받쳐주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490억, 기관 투자자가 1,200억 정도를 매수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하면서 눌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 전체에서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주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외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다우 나스닥은 보합 수준으로 상승에서 하락으로 조금 이제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 니케이는 1.1% 정도 하락했고요. 상해종합도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했지만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가 반등을 계속 크게 이어가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망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이 추이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47포인트로 중반까지, 지금 2500선 중반까지 와서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금요일에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증시에 대한 하락을 조금 더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주에 내일부터 해서 시장이 다시 눌러질 것인지, 혹은 여기서 적절하게 반등을 하면서 2600선 근처로 주가를 또 밀어 올릴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금리를 인하시켰을 때는 인플레 지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꾸준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이제 높아지면서 조금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이것을 이제 FOMC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이제 또 추가적인 금리 정책을 펼쳐나갈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PI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런 CPI 지표와 PPI 지표, 그런 물가 지표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계속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적절한 자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3,500억 이탈을 하였고요. 3일 정도 연속으로 코스피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초에는 코스피를 매수를 할 것처럼 들어왔었는데요. 또 이렇게 9월 6일부터 한 3일 정도 빠져나갔고, 이번 주는 이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 전까지 또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니까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 매수세가 이제 9월달 들어선 처음 나왔던 매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까지 매수가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 매수를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매수를 하긴 하지만 적절하게 계속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8월달, 그죠? 7월 말부터는 계속 코스피에서 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대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20월봉선 뚫고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914포인트로 7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21선 지키면서 다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아래로 내려가는 하방 압력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킬 자리 지켜주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패턴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선, 61선 모인 지점에서 다시 이제 탄력을 받고 위로 치고 나가는지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1280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그동안 이제 한 6일 정도 연속으로 이탈을 했다가 처음으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고요. 9월 1일부터는 꾸준히 코스닥에서도 이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지표,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한 그런 이제 수급들이 계속 들어와 주는지, 물가지표가 안정화되는지 그런 것들 계속 초점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지표고요. 1337원으로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이 N자로 환율이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300 여기가 43원 정도. 거기서 지금 벽을 이제 3번 정도 맞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1440원대로 도전을 하러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이 뚫리면서 위로 치고 나갔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전에 1440원까지 이렇게 고점을 터치하러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저의 생각은 적절하게 이 1340원 근처에서 마무리되고 다시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FOMC에 대한 정책이 이어질지, 그리고 금리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많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플러스로 좀 진행이 되었고, 뭐 유럽 증시도 사실 뭐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뭐 선물 지표는 지금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자까지 반영이 되었고, 내일부터 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87달러로 국제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천연가스도 2.6달러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되겠지만 일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26% 진행이 되었고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자로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전에 찍었던 고점 부근까지 다시 도달을 했고요. 결국에는 국채금리가 무리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시장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시그널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적절하게 상승을 멈추고 다시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 가격, 장기적인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거나 미국의 앞으로 10년 뒤에 국채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투자자가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국채에 대한 발행이 많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그 정책들이 계속해서 부채를 활용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헤지펀드와 같은 그런 공매도 세력들이 아무래도 국채 가격을 좀 일부러 좀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멈추고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설명 마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90원 상승해서 1.1% 상승했고요. 16,8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장 초반에도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좀 진입을 하다가 계속 중간에도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 크게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었고요. 코스피의 움직임도 장 마지막에 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장 수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반응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올라간 게 아니고 대부분의 우량주들이 장 마지막에 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수급은 뭐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었고요. 10분 거래가 뭐 400주, 뭐 700주 이렇게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16,840원으로 1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했지만 거래량도 워낙 작았고 큰 의미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마찬가지 263만 주로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져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전에 거래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싶을 정도까지
지금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다시 거래량을 늘리면서 진행을 할지, 혹은 계속 이렇게 줄여서 진행을 하다가 또 특정 날짜 기준으로 해서 반전이 일어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계속 이제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특징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4일 정도 하락을 하다가 이틀 정도 지금 반등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시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지는 월요일부터 한번 시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도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옵션 만기까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또 금요일부터 해서 그 움직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이런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제 고점을 뚫고 나가는 시나리오로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결국에는 241선 근처를 찍고 다시 반등을 했고요.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21선 위로 주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21선에 대한 하락세도 어느 정도 멈추었고, 이평선들이 좀 모여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V자로 다시 올라가 준다면 크게 이제 이 바닥 라인을 그으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운구름을 통과해서 다시 이제 위로 이 주가가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는 이 18,000원 중후반에서 20,000원까지의 그 구간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거기서 이제 치고 나가느냐, 혹은 다시 한번 눌러서 떨어뜨리느냐가 두 가지 정도의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았을 때는 충분히 이제 횡보를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이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리한 소식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꿈틀꿈틀 움직일 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은 반등을 했을 때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찔끔찔끔 한 번씩 피크를 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뭉치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241선이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옆으로 이제 누웠고, 이제는 곧 위로 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말 자체가 이미 추세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차트 보았고,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4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전날은 9월 7일에는 60만 주 매도였지만 플러스 69만 주로 마지막에 바뀌었는데요.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표면상으로는 마이너스 43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융투자는 46,000주 플러스로 이제 매도를 좀 끝내고 조금 이제 매수를 했는데 크게 의미는 없었다. 그리고 보험은 4,900주 마이너스, 투신도 2,300주 플러스였지만 전날부터 해서 계속 최근에는 별로 거래량 없이 큰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6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3일 정도 매도했던 것을 조금 이제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은 결국에는 제일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와 외국인 투자자, 이 두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공매도 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투자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도 모건서울, JP모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한증권도 마찬가지로 모건서울, JP모건과 같이 같은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금요일도 마찬가지 모건서울이 이렇게 29만 주 매도를 하면서 또 주요 매도 세력으로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좀 이런 수급이 반전이 되었으면 하지만 마찬가지로 월요일에도 이렇게 아침에 모건서울이 매도가 나온다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반대 창구로 신한증권이라든지 모간서울이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 옵션 만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간서울은 지금 최근에 계속 공격적으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565만 주로 전날 487만 주에서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날에는 확실히 공매도 거래가 많고 그리고 잔고도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9월 7일도 마찬가지 54만 주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고 네, 잔고도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크를 찍고 이제 바짝 이제 공매도 상환을 했던 그 물량이 다시 네, 모간서울, JP모간, 신한증권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또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9월 8일자도 마찬가지 32만 3천 주 공매도 거래가 있었고요.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10% 이상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잔고를 또 어디까지 늘리는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 매수 매도에는 저렇게 공매도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을 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순환시키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공매도가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지금 눌러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더라. 네, 공매도를 이용을 하지만 결국에는 순환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정 가격대에서 계속 공매도를 채워 넣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루하게 계속 이렇게 주가가 눌러지더라도 결국에는 적절한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지고 있더라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꼭 공매도가 아니었더라도 이 주가는 계속 이렇게 횡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공매도를 이용해서 저는 이 외국인 투자자라는 세력이 계속 주가를 횡보시키면서 그 구간대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 올라갈 때는 매수를 했다가 내려올 때는 공매도를 늘려서 매도를 해서 가격대를 떨어뜨리지만 결국에는 공매도를 상환하고도 추가적으로 이제 현물 매수를 해서 계속 물량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MSCI가 아니고 블록딜에서 물량을 많이 받았던 그 수급보다도 지금 이제 이 거래 수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어디까지 또 줄고 다시 어디까지 늘어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공매도 잔고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마찬가지로 다시 늘어났다가 269만 주 늘어났다가 지금 이제 오늘자로 금요일자로는 97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체결은 38만 주 정도 되어서 뭐 차익 한 6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2042만 주로 대차 잔고는 줄어들었습니다.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줄긴 했지만 뭐 다음 주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세 물량을 보시면은 추정 물량이 43만 주 매도에서 42만 주 매도로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전날 이제 69만 주로 깜짝 반전 수급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금요일에는 42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뭐 또 유사하게 이렇게 보유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보유량은 이제 13.48%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크게 여기서 더 떨어뜨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추세로는 13.8%에서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유량을 1% 가까이를 꾸역꾸역 이제 연속적으로 눌리는 모습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2.8%까지 보유량을 줄여야 되는데요. 일단은 어제도 이렇게 목요일에도 이렇게 깜짝 반전 수급이 있었던 것,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가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이 좀 이제 떨어지는 방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깜짝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주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은 거래량으로 계속 공매도를 활용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을 받고 이 에너지 테마가 확실히 이제 수급이 들어와 가지고 거래량이 일단 늘어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외국인 투자자를 제외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때를 지금 기다리는 것이고 지금 벌써 이제 9월 3분의 1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9월까지 지나가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거의 연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1 거래량을 보시면 비율로 보시면 17.2%까지 지금 비율을 늘렸고요. 결국에는 공매도 비율을 계속 늘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전에는 이제 한 전날 거는 금요일 거는 한 13% 정도 될 것 같고요. 비율이 일단은 계속 10% 이상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설명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산에너빌리티 소식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인도네시아와 그 다음에 필리핀 그리고 인도 쪽으로 가서 정상회담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온 소식들 간단하게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인도네시아에 친환경 발전 기술을 공급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인도네시아의 암모니아, 혼소 등 이제 친환경 발전 기술을 공급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네시아 최대 전력 공급사 인도네시아 파워와 인도네시아 발전소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발전소 전환 관련 MOU 체결을 했다라고 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석탄 발전소에서부터 LNG 발전소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플러스해서 수소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중동, 그 다음에 유럽, 미국 마찬가지로 모두 다 탈석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LNG 가스터빈으로 복합 열 병합 발전소죠.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수요가 LNG 가스터빈, 그 다음에 수소로 가면 수소 가스터빈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가스터빈 국산화 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이용한 혼소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와 이런 탈석탄 관련해서 친환경 발전소 전환 MOU 체결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 쪽에 LNG 발전소 건설 혹은 가스터빈 공급, 주요 부품 공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수소 가스터빈도 2027년까지 개발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면 그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네시아에서 수행하는 자와 9-10호기 발전소 발주처인 IRT 회사와 자와 9-10호기 발전소의 그린 암모니아 공급 공동 개발에 대한 MOU 체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소 가스터빈, 수소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소 공급이 필수적이고 그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가 이제 수소를 많이 가지고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개로 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MOU 체결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인도네시아에 기술을 공급하겠다라는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주 소식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을 활용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공급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그런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동 쪽에도 사우디
와 이제 10월 달에 LNG 그 발전소에 대한 큰 계약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지금 이제 추가적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분당 열 병합 발전소 수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그 기존에 가스터빈을 개발했던 가스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이 공사가 미쳐지는 프로젝트가 늦춰지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일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G20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과 수소 중심으로 해서 전환을 주도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녹색 기후 자금 3억 불을 추가 공유를 하면서 좀 이제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세계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를 강점을 가지고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의 주도권은 유럽 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런 기술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세계를 이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강점으로 가지고 있던 원자력 제조 기술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초점을 두고 있는 수소 제조 기술을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한 이제 세계 진출을 저렇게 이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국과 독일이 또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 강자죠.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이제 해상풍력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관련 내용으로는 해상풍력 입찰 설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지원을 위한 공급망 확대 방법,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그리드 최적화, 총 3개 세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독일에 대한 기술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어떻게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 기업들, 외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해외 기업들과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과 이렇게 기술 노하우를 얘기를 하면서 또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미 오래전부터 해상풍력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고요. 이제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제 3.3, 5.5, 8메가와트급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상용화를 했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8메가와트급은 이제 곧 설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국제 인증 기관 독일의 데비오CC로부터 국제 형식을 획득을 했고요. 이제는 실증이 마무리가 되고 실제로 상용 단지에 8메가와트급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증권 리포트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8메가와트 풍력 터빈을 개발을 했지만 아직 대량 생산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멘스 가메사와 협력은 향후 15메가와트급 이상의 초대형 터빈 개발과 대량 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부분 두산 에너빌리티, 지멘스 가메사, 베스타스 모델이 사용될 예정으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 그 밖의 업체들의 터빈이 국내 프로젝트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지멘스 가메사는 지금 직접적인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지멘스 가메사의 대형급의 그런 나셀을 조립을 하기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권에 전라도 쪽에 있는 그런 이제 해상풍력 단지 건설에 지멘스 가메사의 이미 모델이 들어갈 예정인 단지가 있고요. 그 단지에 들어가는 모델의 이 제품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립을 하고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이 해상풍력 영역을 계속 키워 놓은 상황에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글로벌 에너지 조사업체 GWEC의 2023년 보고에 따르면 이 실체가 확인된 한국 해상풍력의 프로젝트 규모는 2030년까지 약 38.4기가와트 수준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기가와트당 터빈 수주 금액을 1조 5천억이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해상풍력의 시장의 20% 정도를 수주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약 10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쌓을 수 있다라는 추산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단순히 터빈만 공급했을 때에 대한 수주고 그 뒤에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혹은 이 오래된 부품들 교체라든지 그런 OEM 사업들을 추가로 했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의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산업업계는 1기가와트당 5조 원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 30% 정도가 지금 이제 풍력 터빈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국내 해상 풍력 시장에서 아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거고요.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향을 펼쳐 나간다면 국내 10조 이상의 수주를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도 이미 베트남의 자회사 두산비나를 통해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산비나는 지난해 말 덴마크 국영에너지 기업 오스테드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동남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유럽 등 세계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점이 저렇게 이제 여러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 터빈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저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지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런 지멘스 가메사라든지 그런 큰 기업들이 사실상 새로운 공장을 본인들이 직접 지어서 또 이제 대규모로 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생산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이미 공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단가가 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터빈 공급, 그 다음에 나셀 조립, 그 다음에 해외에서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모노파일을 공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20메가와트급 이상에 대한 해상풍력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통합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저번에 분석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아니죠. 자, 여기 이제 풍력 터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와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핵심 사업 분야 및 주요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전략이 해상풍력 차세대 모델 확보, 해외사와 파트너십을 통한 풍력 사업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EPC, OEM까지 밸류체인 확장을 통한 리큐어링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였던 거고요. 지금 차세대 모델은 8메가와트급 확보가 되었고 해외사 지멘스 가메사와 오스테드 파트너십을 통해서 풍력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2022년 칠산 해상풍력 160메가와트급, 야월 해상풍력 104메가와트급 개발 사업권을 인수를 해놓았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2024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될 거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르게 늘어나고 진행될 겁니다. 이 160메가와트라는 것은 8메가와트급 20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104메가와트급은 8메가와트급 13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3기에 대해서 8메가와트급 모델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권을 지금 따낸 상황이고, 그리고 지멘스 가메사와 14메가와트급 모델을 지금 이제 또 이제 수백 메가와트급 단지를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해상풍력 일감이
갑자기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소연료전지, 그 다음에 지붕 태양광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개발 자회사 설립 추진, 요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이 개발 자회사라는 것이 사실 뭐 완전 새로운 분야의 이 기술을 가지고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또 해외 지사를 설치를 해가지고 또 해외에 대한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이 단지를 형성하지 않을까, 혹은 그런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해상풍력이 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산 경영진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2024년, 2025년으로 갈수록 그 수주에 대한 비중 자체가 거의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이 해상풍력 이 수주 비중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걸 넘어서 지금 이제 SMR까지도 지금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SMR은 매년 이제 1조 이상의 수주가 예상되는 아주 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SMR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력이 중요한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이 사업권을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루마니아와 폴란드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 뉴스케일 파워, 이 SMR이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국가에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의 이 국내 이 SMR 아이다호주죠. 첫 번째 호기가 이제 완벽하게 건설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SMR에 대한 제한 건설 허가, LWA에 대한 신청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미국 NRC가 발표를 했고요. 이제 9월 6일자로 해서 미국 NRC는 뉴스케일 파워의 아이다호주에 있는 SMR 부지 준비를 위한 제한 건설 허가 LWA에 대한 신청에 대한 상세 기술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2025년 8월까지 검토를 마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 기간이 이제 2년인 만큼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이 착공이 이제 2026년, 그 다음에 이 준공이 2029년까지, 상업 운전이 2029년이네요. 그래서 이 SMR이 3년 만에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제 이 LWA가 승인이 되고 뉴스케일 파워가 본격적으로 이 SMR에 대한 건설을 시작한다면 세계 최초는 아니네요. 중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건설하는 것 같고, 그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아마 세계 최초로 SMR 건설을 시작할 것 같고, 거기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승인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이제 승인이 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그런 이 확정적인 이 예상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지원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자금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단지당 6천억 정도의 수주가 기대되기 때문에 루마니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꾸준한 수주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X에너지도 곧 이제 미국에 상장 신청을 하거나 자금을 지원받아서 그런 이제 미국 내에 이 헬륨 고온 가스 SMR을 건설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스터빈, 대형 원전, 그 다음에 해상풍력, 그리고 SMR까지 이 네 가지 모두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기로에 서 있고요. 향후 2년, 3년 뒤에는 이 매출이 저는 생각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고, 분명히 이런 예상 속에서 주가가 빨리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느리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다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